자,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제 곧 마감됩니다. 잠시 뒤 5분 뒤에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명지대 신을 교수, 인천대 이준환 교수, 또 이병일 엠브레인 상무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5분 뒤에 방송사 출구조사가 이제 발표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26%의 사전투표, 26%가 그렇습니다. 예. 넘었죠. 그런데 지금 최종 투표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최종 투표율이 75.1로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저기 좀 시차가 있으니까 1시간 정도 76이라고 80이 친다. 안 될 것 같죠, 지금? 예, 76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76이 26%는 그 3분의 1이 넘는 수치거든요. 예. 물론 네. 보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근 한 10만 명 출구조사한 거죠. 예. 9만 9천 명인가요? 10만 명으로죠. 10만 명 가까운 숫자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이 높은 상태에서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만 예. 네. 물론 우리가 최종 물론 각 방송사가 또 이 당선 예측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예. 그때를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를 한 26%,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의 표심이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변수도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 투표에 대한 출구조사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50m 떨어진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조사만 하게 돼 있고 네. 사전 투표에 대한 출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9만 9천 명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0.8%포인트 정도의 표본 오차범위일 겁니다. 예. 네. 하지만 문제는 그것도 당일날 출구조사 한 사람들에 대한 그 그렇죠. 조사라는 예. 거죠. 그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성별, 연령별 또 아니면 지역별 가중치를 부과해서 보정 작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네. 걸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과거의 그 출구조사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었던 유권자들의 성별, 연령대별, 그다음에 지역별 통계를 주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다양한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한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서도 예. 정확성 근사치는 내지 않을까.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깜깜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그 중간에 여론조사가 된 것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전에 1등과 2등의 격차가 상당했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도 1등에 대한 저 순서라든가 1등과 2등의 격차라든가 2등, 3등 이런 것들은 좀 예. 마음 편하게 맞출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네. 이 교수님 말씀에 뭐 동의는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예. 네.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잠깐 보시죠. 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잠시 뒤 30여 초 뒤에 결과 발표가 되는데요. 네. 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쭉 줄곧 유지해 왔었는데 과연 그대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5월 3일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었는데요. 자, 그동안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자, 나라다운 이제 나라, 10초. 예, 위대한 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드는 미래정부. 과연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5초 전입니다.
방송 3사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화면 네. 밑에 보십시오. 자, 투표가 종료됐고요. 잠시 예. 뒤면은 출구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 치고 있는 모습이죠. 41.4. 문재인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네. 자,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우세로 나타났고요. 2위는 홍준표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3당의 당사 분위기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세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인데 아주 밝은 표정들입니다. 네. 자,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줄곧 1위를 지켜왔던 문재인 후보, 출구조사 결과로도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진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금 5당의 당 분위기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5당 모두 차분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2위로는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후보 41.4%, 네. 홍준표 후보가 23.3%, 안철수 후보 2위와 3위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당초 여론조사처럼 문재인 후보가 40%를 넘겨서 당선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41.4%로 나왔고요. 2위는 홍준표 후보 23.3%, 3위는 안철수 후보 21.8%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그런 수치니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출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의 출구조사들을 보면 대부분 그 오차가 2% 이내에 났던 점을 고려하면 네. 이번 그 출구조사 결과는 아마 그동안 여론조사 나왔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 41.4%로 나왔는데 40%가 넘긴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40%를 넘겼다라는 사실 자체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40% 미만, 네.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38, 39나 아니면 42, 42, 45% 중반 이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문재인 후보를 이 수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측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측이 훨씬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추동력이라든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역대 대선 결과를 놓고 본다면 13대 대선 때 노태우 당시 후보가 36.6%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이 됐었죠. 네. 아마 그 이후에 최저의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아직 당선증을 안 받았으니까요. 이 후보가 제가 볼 때 그런 점을 좀 많이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41.4%라면은 20대, 30대에서 좀 지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심상정 후보가 몇 %를 얻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5.9%. 5.9%. 5.9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물론 심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과거 권영길 후보가 얻었던 3.6%인가요? 그거보다 굉장히 많이 얻어서 나름대로 진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갖췄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2030 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4%를 받은 것이 출구조사 결과인데 예. 이것이 내일 새벽에 정말 다 개표한 결과와 맞는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그 성과를 남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득표를 48%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48%는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정희 후보도 사퇴를 했고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를 해서 없는 상황에 그 세 사람 정도의 지지를 확보한 다음에 48%였다면 지금은 5년 뒤지만 심상정 후보도 나와 있고 안철수 후보도 또 출마를 한 상황이고 네. 문재인 후보도 독자적으로 해서 표를 분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를 넘겼다. 그런다면은 5년 전에 굉장히 그 상황하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표를 이번 선거에서 확보하지 않았는가라고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또 두 번째로는 왜 이러한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이 다자구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진보 또는 중도에서 진보 쪽의 후보가 3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 표를 분산시키고 날라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다자구도에서도 4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전을 했다.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을 드리자면 87년 대선 직전에는 60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 정권의 종식과 그리고 직선제 쟁취라는 그러한 것을 이뤄냈다라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6개월 후에 치러진 선거. 그때에선 89%가 넘는 그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촛불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권이 사실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효능감이 충분히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가장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40%를 약간 상회하는 만약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이라면 사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예. 조금 더 본인들에 대해서 돌아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지상파 출구조사 지역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가 21.1% 포인트 차로 안철수 후보를 누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지역별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경기 지역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로 나타났고요. 2위는 안철수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천 지역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8.1%포인트 차로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압승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강원도에서 또 문재인 후보가 1위,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 대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위고요. 안철수 후보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18.6%포인트 차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예. 충남 지역도 1위는 문재인 후보, 2위는 안철수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예, 충청북도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 2위가 홍준표 후보로 바뀌어 있습니다. 역시 충청도 표심이 승리를 좌우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0.2%, 2위 안철수 후보의 표차는 16.5%포인트 차로 예측됐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홍준표 후보와 6.5%포인트 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지역별로 보고 계십니다. 울산에서는 1위가 문재인 후보, 2위 홍준표 후보로 예측됐습니다.
예,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는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2위 문재인 후보와의 표차는 22.9%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 경북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광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59.8%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 전남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1위, 안철수 후보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전북입니다. 1위가 문재인 후보, 2위는 안철수 후보로 예측됐습니다. 예,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전체적으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네. 예, 제주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지역별로 봤는데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1위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로 지금 예. 나타났고요. 2위는 홍준표 후보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지금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41.4% 역대 선거에서 40%대로 승부가 갈린 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7년 이후에 뭐 대부분 40%대인데. 그 41.4%가 만약에 그 예. 실제 투표 그 결과라면은 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당시 후보가 40.3%를 기록해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 이후로 그 이제 15대, 17대, 16, 17, 18대는 거의 48%, 예. 51%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그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될 텐데 예. 네. 여기서 좀 재밌게 볼 것이 우리가 그 87년 개헌 이후로 여러 번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은 예. 경기, 인천, 충북, 제주에서 우세한 후보가 다 그 당선되는 그런 나름대로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 선거에도 만약에 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그 출구조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화면에는 오른쪽에 예, 더불어민주당 당사 모습이 나오고요. 왼쪽에는 문재인 후보의 홍은동 자택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오늘 투표를 마치고 홍은중학교에서 투표를 했지요. 부인 김정숙 여사와 투표를 마치고 뒷산에 올랐던 걸로 이렇게 전해졌고요. 먼 산을 보면서 하나도 홀가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유력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회를 밝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뭐 사실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당장 내일부터 만약 이 출구조사 결과가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땐 대통령 단성증을 받자마자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건데 사드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트럼프 지금 그 일본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게 예를 들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 제의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 이건 물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 지금 이런 부분부터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그 한미 방위비 이 협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으니까 당선이 된다 그래도 뭐 홀가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자,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1위를 한 후보의 색깔로 지금 지역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1위가 뭐 2, 3위는 안철수 후보와 뭐 홍준표 후보 엇갈리는 지역이 많았습니다만 1위는 대부분의 지역이 문재인 후보였고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죠.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 지역은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저게 이제 결과 그대로 나타난다고 네. 한다면 지역주의 선거 경향에서 좀 약화되는 것으로도 해석을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의 선거들, 대통령 선거들 보면
경남,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것이 다 빨간색으로 가야 될 지역인데 네. 파란색으로 가 있고 또 뭐 2위가 전라도 지역이나 광주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2등을 차지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민주당으로 완전히 가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네. 지역주의적인 그 선거의 행태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기에서 최종 투표율이 각 광역시도별로 제가 지금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했었던 사전투표에서 대구와 부산 지역의 사전투표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네. 2016년 총선의 사전투표도 보면 대구와 부산이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도 마찬가지로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율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금 모습이 보이는군요. 예. 네. 출구조사,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에 자택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사 종합 상황실로 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당사로 이동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홍은동 자택을 예. 나오는 모습인데요. 예. 그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표 상황실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의도로 그래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들과 같이 개표하는 진행 상황을 실개표 상황을 같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자택 앞에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지지자들도 모여 있는 상황이라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마도 뭔가 좀 한마디 좀 들어보려고 취재 기자들이 이제 하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얘기하겠다 이제 뭐 이렇게 실제 이제 개표 하겠죠. 예. 상황이 아니고 예,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옆에 김경수 대변인이 같이 타고 있군요. 지금 관심이 2위와 3위 후보가 우리가 그동안 실버 크로스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23.3%로 예측이 되고 예. 3위 안철수 후보가 21.8% 하면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1.5% 포인트 차이인데 만약에 출구조사의 설계대로 계획이 됐더라면은 예, 예. 오차 범위가 1.6이 돼야 될 텐데 1.5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로 개표 결과에도 반영이 될지 좀 관심입니다. 예, 네. 다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인데요. 예. 예. 뭔가 좀 한마디 할까요? 예. 네. 좀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승차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방송사 그렇죠. 출구조사에서 이제 유력한 19대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당선인 예, 신분이 이제, 없고 예. 바로 네. 당선증을 받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압도적인 표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 현재로서 이제 후보자 신분이라서 경호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경호도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당선증을 예.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준의 경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문재인 후보 자택을 출발해서 민주당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취재기자와 지지자들이 몰려 있어서 출발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요. 이제 출발을 해서 민주당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택에서는 딸 다혜 씨 부부가 아마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머물렀던 것 같고요.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개표가 이제 진행이 돼서 아마도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방송사들이 11시쯤 해서 당선 유력이나 확실을 이제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개표가 또 진행이 되면 이제 내일 새벽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가 뭐 바뀐다든지 이러진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2, 3, 4, 5등 간에 또
득표율 숫자 자체가 또 이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1, 2위 간의 격차가 출구조사 결과 자체가 18.1%포인트 차이로 매우 크기 때문에 예. 1, 2위 간의 그 격차가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아마도 이제 2, 3위 간에 지금 1.5%포인트 차이고 그다음에 4, 5위 간에도 지금 1.2%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제 당선 여부와 상관없는 순위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대선 이후에 전국과 관련한 이런 득표와 관련한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저는 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 출구조사의 결과를 본다면 사실상 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완전히 밀린 상황이 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사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근거지를 상실했다라고 만약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의당의 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반대로 네.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근거지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이 건전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의미는 부여할 수가 있는데 결국 만약 이 출구 요소가 맞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저는 국민의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네. 예. 자, 화면 아래쪽에 지금 전국의 투표율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잠시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사실 1등을 누가 할 것인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도 물론 관심이었습니다만 5명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득표를 얼마나 할 것인가도 사실 상당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1, 2, 3위는 앞서서 짚어드렸고요. 4위 유승민 후보가 7.1%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5.9%로 출구조사 결과로는 나왔습니다. 자, 이 두 후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득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에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마지막 변수가 전략 투표냐 소신 투표냐라는 네. 것이 유일한 변수였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소신 투표도 나타난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 쪽으로 표가 이렇게 집중된 걸 보면은 그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런 소신 투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초 상당히 그 10%를 넘을 것을 기대했었지만은 네. 그 출구조사 결과로는 5.9%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굉장히 그 실망감이 무척 클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진보정당 정치의 한계를 또 다시 한번 보여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양당 정치 주도의 정치여서 진행되다가 이 정도의 결과를 나온 걸 보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다당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과거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대통령 선거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득표율 수치가 조금씩 변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 예. 지금 5명의 후보들의 득표율을 저렇게 봤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로는 누가 1등을 하고 문재인 후보가 1등 했을 때는 저게 50%가 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그 관심을 샀었는데 50%는 안 갔고 41.4%에 그쳤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과연 2등을 누가 하느냐. 2등과 3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이렇게 뭐 실버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가 맞게 나타난다면 2등과 3등의 순서가 선거 막바지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4등, 5등 후보가 과연 10%씩을 넘어서 네.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선거비 보전을 아주 받을 수 중요하죠. 있는 예.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5명의 후보들의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등인 문재인 후보가 41.4%,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했는데 23.3%, 양자 간의 차이가 18.1%포인트인데 네. 이 간격이 만약에 1등과 2등의 간격이 좁았다, 한 자리 숫자였다라고 한다면
집권했을 때 1등이 된 사람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네.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더 곤혹스러운 입장을 처할 수 있었는데 근 20%포인트 차,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서 20%포인트 차이에 근접한 격차를 보였다라면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뭐랄까 선거 결과로서는 마음의 좀 안도를 뭐 아까 등산 가서는 굉장히 착잡한 네. 말을 했는데 예. 그거를 좀 덜어낼 수 있는 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나중에 우리가 표를 분석해 보면 이 표가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땐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상당수가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개표를 이게 맞는다면 지금 이 출구조사를 보면 13% 정도를 두 사람이 이 확보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상을 할 때는 15%를 넘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두 사람이 이제 득표의 합의 예. 이런 예상을 했는데 13%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1.4%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죠. 예. 홍준표 후보 말씀을 드리면은 23.3%의 득표가 만약에 이게 사실로 굳어진다라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보면 항상 20% 정도는 항상 나왔었습니다. 예. 네. 그 반대층들을 홍준표 후보가 다 결집시켰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 샤이보스층을 많이 끌어들이지 못했지만은 네. 그래도 일부 끌어들임으로써 설명함으로써 성공함으로써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다음 차기 정권에서 예. 제1 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힐 근간을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합할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되는 아니 거군요. 근데 이제 그게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우리가 전략적 극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지지층만을 가지고 가는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계속했거든요. 예. 네.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외연 확장적인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유승민 후보와 이게 보수표니까 함께 계산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두 표의 성격은 확실히 다른 표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한 정당 네 후보 대 탄핵 반대한 자유한국당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화면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이동하는 장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수순환도로인데요. 네. 예, 멀리 저 국회의사당이 오른쪽으로 보이고요. 거의 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홍준표 후보가 2등을 차지하고 득표를 출구조사 결과 23.3%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23.3% 또는 20%를 넘은 것이 나온다면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이 선거를 이끌었다,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초에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 거론되지도 않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생각도 없었던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지만 그건 옛날 2007년 얘기고 지금 경남도 지사를 한 상태에서 출마를 막바지하고 또 출마를 선언하고 처음에는 한 자리 숫자에서 출마를 했어요. 예. 네.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했는데 뭐 유세 과정에 노래도 부르고 또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구사하지 않았습니까? 강성 귀족 노조다. 네. 뭐 친북 좌파 정권이 집권한다.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까 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에 반대했던 유권자들이 약 18%에서 25%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3.3%의 득표로 추정을 한다라면 예. 네. 그 세력들을 한 20여일 동안에 충분히 자기가 자기 표로 이끌었다. 이런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 성공한 선거 캠페인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22% 정도는 황교안
황교안 총리가 예. 대선 후보로 오르내렸을 때 황교안 총리가 확보한 지지율이 한 22%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수치하고 아주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묶어내는 데는 참 수고는 했지만 예. 외연 확장은 외연 확장은 그렇다. 하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정치력 그거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그 전법을 썼기 때문에 외연 확장엔 뭐 애당초부터 본인도 기대하지 않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저도 있죠. 이제 그 동의하면서요. 예. 사실 그 공표 5월 2일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굉장했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하면 이번 그 선거에서 한 25% 이상을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었는데 예. 그거에 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거꾸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더 상승세를 또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보다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만 보면 예. 더 적게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의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홍준표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의 뭐 득표율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은 이번에 대선이 그 유권자들에게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상당히 좀 적용을 했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략 투표를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또 뭐 소신 투표한 경우도 있을 텐데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가 7.1%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 기대 밖의 선전이거든요. 굉장히 물론 이제 맞아요. 심상정 유승민이 자기가 그렇습니다. 바뀌었어요. 심상정 후보로서는 생각했는데. 아주 그 불만족스러운 네, 네. 결과겠지만은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면은 그 나름대로 젊은층들이 그 물론 그 보수적인 젊은층들이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보적인 젊은층들이 막판에 돌아설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소신 투표도 나타났고 예. 또 그 심상정 후보가 5.9%로 이렇게 저조하게 그친 것은 또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속 내세웠던 전략 투표를 요구하는 네. 그것이 또 일정 부분 그 먹혀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저기 제가 한 가지 예. 얘기할 걸 잊어먹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그런 건데 예. 지금 사전 투표는 대선에 처음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있어서의 출구조사가는 다 100% 거의 들어맞았어요. 예. 네. 약간의 차이만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26%. 근데 최종 투표율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76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76 중에 26은 띄워놓고 하는 거니까 3분의 1 이상을 띄워놓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말씀드리기 예.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지난번에 대선 때도 출구조사 다 맞았다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 아닌가. 근데 예. 그만큼 출구조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문재인 후보 이제 개표 상황실에 들어가서 관계자들 격려하고 아마 개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최종 승리의 순간까지 개표 상황실에 머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그 지금 우리 네 분 중에 유독 3등을 차지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한 분도 지금 거론을 안 해요. 제가 국민의당 얘기했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예.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선전한 그 결과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한 자리 숫자도 기록했다가 10% 넘어서 그 당내 경선 끝날 때는 양강구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후에 쭉 떨어진 것이 아쉽긴 한데 지금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안고 평가한 다음에 예. 앞으로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지금- 어떻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2등, 3등이지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너무 좀 3등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어쨌든 하실 이 필요는 없을 것 교수님은 같아요, 지금요. 아유 이 역시 인품이 훌륭하셔가지고 모든 후보로 다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예, 저도 앞으로 그런 모드로 바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뭐 오차범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참 우리 정치에서 그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이 예. 네. 중도 노선을 걷기가 참 어렵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그겁니다. 점이죠. 양극단의 정치에서 중도 노선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표를 얻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또 보여줬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상황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압도적인 표차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정권 교체, 개혁과 화합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걸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예측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송 실장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나라다운 나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유난히 슬로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네? 네. 뭐 국민이 이깁니다. 뭐 나라다운 나라. 뭐 그런데 사실 그게 사실 졸속으로 치러진 대선 때문에 제대로 된 슬로건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예, 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한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예. 네. 기존에 이제 촛불 집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뭐 이게 나라냐 이제 이런 그렇죠. 구호들이 많았고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키즈프레이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과가 또 압도적인 1위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민주당 상황실에서 개표를 함께 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선거 막판에 과반 득표를 좀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고요. 또 네. 내부적으로는 그 매집 넘버를 45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 40 매집 넘버라는 것이 자력으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절대 수치를 말하는 건데 네. 거기에는 지금 출구조사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표정 관리를 해야죠. 일단 예. 결정이 되는 게 우선이니까요. 출구조사 어디까지나 출구조사 결과고요. 지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괜히 인상 쓰면 그 2위, 3위 했던 예. 후보 진영들은 뭐가 됩니까? 지금 네. 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추미애 대표가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압승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 압승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 압승은 될 수 있지만 지금 41.4%라는 수치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4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43%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0% 이하로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후보나 추미애 대표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속으로는 조마조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약간의 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출구조사 오차 범위를 이제 벗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두 후보의 번째 거제도 출신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되게 김영삼 전 되는 대통령이 셈이죠? 예. 거제 출신이고요. 예. 문재인 후보는 아버님이 그 흥남 철수 때 그때 넘어왔었죠. 그래서 53년 1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예. 거제에서 태어나서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교부터 서울 올라가고 변호사 생활은 줄곧 또 부산에서 했었죠. 예. 네. 자, 문재인 후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를 해왔는데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41.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사의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앞으로 개표 결과도 이 자리에서 함께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자, 문재인 후보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5명의 각 당의 후보들 모두 막판의 표몰이에 사실 총력전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당사 관계자들이 이름을 연호하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목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투표율로 봐서는요, 부동층이라고 불리우는 층들이 투표장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분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80%를 넘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투표율이 80%가 안 된 것 같습니다. 80% 안 됐죠. 예. 뭐 넘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부동층들도 전부 이제 상당수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네.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촛불 정부 그런 거를 상기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낮은 투표율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지금 신일 교수님께서 투표율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사전 투표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사전 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덜어 있는데요. 처음에 사전 투표가 도입됐을 때는 투표율이 상승을 해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투표자들의 약 3분의 1 이상이 지금 사전 투표를 이용을 해서 근데 투표를 미국 해왔었죠. 같은 경우는 2주잖아요. 사전 투표 기간이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예. 대충 2주, 일본이 10일, 캐나다가 3일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투표율이 잠정으로 한 77.2% 정도, 뭐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나와서 당초 80%는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예.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조차도 80%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오전에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죠. 예. 쭉쭉 올라가니까. 기다렸는데 지난 대선 때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지난 그래도. 18대 대선 때는 75.8%였었고요. 예. 마지막 80% 넘었던 게 15대 대통령 그렇죠. 선거 때입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이인재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을 텐데 이른바 3기비 퇴장한 이후에는 한 번도 8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만큼은 가당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여지없이 이번에도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다들 사전 투표가 활성화돼 있었고 26% 이상의 투표를 사전 투표로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당일날 기대만큼 이렇게 못 올라갔을까? 2012년에 75.8%였었는데 지금 77.2%가 최종 집계라고 한다면 네. 별로 격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으면은 무엇이 그러면 이 투표율의 상승을 막았을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면 예. 오후에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투표율의 상승 그 추세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1시에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고 그다음에 2시, 3시부터는 투표율의 상승 그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밋밋하게 가는 추세로 바뀌었는데 공교롭게 그 시간대에서부터 야외에서 이제 비가 내리기 좀 시작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리고 또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가지 않아도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거 관련해서 예. 지난 2002년 16대 때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2%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박빙의 그 승부에서도 투표율이 70.8%였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투표율이 과거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김 시대에 80%를 나오는 건 거의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때 17대 때는 63%였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후보 간의 격차가 너무 격차가 컸죠. 크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안 하는 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사전 투표 제도만 없었다면 아마 70%를 넘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예. 아까 얘기한 촛불, 정치적 효능감이 극대화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2030과 55세 이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 세대 간에 있어서의 균열 구조가 커지면은 그때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이번엔 참 여러 가지로 좀 독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네. 자, 문재인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예측된 문재인 후보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옆에 이제 고문들도 좀 앉아 있고요. 추미애 대표가 옆에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압도적인 1위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승리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승리한다면요? 승리한다면은 이제 그리고 저렇게 표차가 크게 나는 선거 결과로 만약에 내일 새벽에도 집계가 된다면 예. 아무래도 이 탄핵에 예. 인한 국민적인 바람, 예. 변화, 이 제왕적 대통령을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예, 잠깐 현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예,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 둘째로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선대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런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당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주권 선대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대위 아주 잘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또 뛰어주셨던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정말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당원 동지들 또 원로 당원들부터 젊은 당원들까지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절박하게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가 치른 것, 저는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함께 해주셨듯이 또 앞으로 제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계속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 통합 이 두 가지 과제에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당원과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한 건 뭐 이제 아직은 이제 승리를 선언한 그런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방송사 출구조사에 따른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절함의 승리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겸손함을 계속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41.4%는 경우에 따라서는 40% 밑에 득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45%의 득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41%의 득표를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물론 뭐 상대적으로 2위와 3위와 압도적인 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압도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오히려 더 명심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항상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세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치유 없는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의 그 당선 인사는 아니죠. 이렇게 네. 소감을 쭉 들어보셨는데 저는 가장 크게 느끼었던 부분들이 개혁과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적폐청산과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순간에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삼가고 대신에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물론 그 제3기 민주정부가 개혁 과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에 국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노력들도 끊임없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할 것으로 예. 지금 예측이 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출구조사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심층 출구조사 방법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더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떤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때문에 그 후보를 지지했고라는 부분도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당선자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심층 그 출구조사를 한 것의 결과를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네. 또 어떻게 누구한테까지 공개가 돼서 그 자료를 학술적으로건 아니면 그 정책적으로건 활용할 수 있게 될지 그 네.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과거 출구조사는 출구조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소로부터 50m 바깥에서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 5명에 1명씩 이렇게 자기 종이에 똑같이 선거용지와 똑같이 기표를 해가지고 네. 이 기표한 것 끝나면은 그 수거함에다가 넣고 그것을 집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후보를 누구로 찍었느냐, 또 왜 그 사람을 찍었느냐, 네. 언제 결정을 했느냐, 또 정책적 현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당신의 이념적인 성향은 어떠냐, 또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네. 등등의 그 중요한 설문지를 포함을 시켜서 16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이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정부가 어떠한 현안을 어떠한 유권자들의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네. 그런 정책을 도출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뭐 그냥 선거가 끝나면 사장되지 않고 뭐 학계건 또 정책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유 네. 교수님, 예. 저기 앞서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리고 제3기 민주정부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언급은 적절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이게 워낙 그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예. 이제는 좀 정당이라든지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3기 민주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민주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예.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는 김대중 있다고 노무현 보는데요. 정권의 이은 정부다 이은 이런 정부다라고 의미죠. 얘기를 할 수가 예. 있는데 그 민주당의 민주가 아니고 예. 사실은 우회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비민주성을 민주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정부라는 예. 의미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일단 저희가 행동으로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 저는 그것을 그 문재인 후보가 그 연설할 때 저것이 대상이 지금 당원들이 모여 있고 예. 또 선거 캠프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소회를 밝히는 정도로서는 적절한 말이었다. 예. 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되게끔 하겠다. 예. 그리고 제3의 민주정부로 제3기 민주정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것은 내일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 당선한 뒤에 국민들한테 밝히는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좀 더 포용적이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좀 더 뭐 확장적인 그런 그 형용사의 정부 이런 것이 아마 내일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예, 문재인 후보는 지금 그 당 개표 상황실에 들러서 관계자들 격려한 이후에 다시 홍은동 자택으로 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예.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될 쯤에 아마 다시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서 당이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든 나와서 이렇게 당선 인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출구조사가 나왔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 기관도 비슷한 예측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일제히 내놓았는데 예. 네. 갤럽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가 43.1, 홍준표 후보 22.3, 안철수 후보 19.6 이렇게 예측 득표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야, 리얼미터도 보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42.7,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22.8, 안철수 후보 19.1 예.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예측 조사는 41입니다만 41에서 43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가 대략 22에서 23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9에서 21% 정도 예. 득표를 하는 것으로 순위는 이렇게 대동소이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 이제 선거 상황실을 출발해서 홍은동 자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가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인데요. 아마도 9시 반쯤, 이제 한 30분 뒤쯤부터는 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첫 개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가서 개표 상황을 이제 첫 개표 상황부터 아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경우에는 그 투표가 6시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첫 개표가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네. 6시 40분에 경북 안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이후 추이가 끝까지 갔었는데 그때 예.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것이 이번에는 사전 투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은 좀 예. 빨리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 그 치열하게 선거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검수 과정이라든가 이게 아주 그 꼼꼼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도 좀 길고요. 예, 그 추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엔 참 여러 가지로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궐선거는 8시까지입니다. 근데 보궐선거가 8시까지인 이유는 일반적인 보궐선거는 그날이 휴일이 아니거든요. 예. 공휴일 지정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또 플러스 이 원래 보궐선거 투표 시간이 8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투표율이 과거 어떤 대선보다 사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투표율이 진짜 높지 않은 것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예. 한 말씀 하시고 저도, 예, 투표소 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그럼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사전 투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번에 투표율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었던 소지가 있다. 네. 네. 1990년대 초반, 1997년 상록까지 80%를 상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쭉 낮아져서 지난 12년에 75.8%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반등한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였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만약에 사전 투표가 없었더라면 투표율이 지난 12년 또는 12년 선거 수준보다도 낮아졌을 그런 것이 이 결과론적으로 예. 좀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네.